1945년 8월 6일과 9일 각각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이 실전에서 사용된 경우이며 근본은 완전히 같은 기술인 원자력 발전과 함께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 논의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하여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일본 제국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며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인류는 원자핵을 쪽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쟁과 산업을 수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또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냉전기에는 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우주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과학사 시편에서는 대공황 시기 여러 나라의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서며 요동친 국제사회 속에서의 각 과학자들이 선택한 행동들과 이들의 선택이 전쟁을 종결로 이끈 이야기, 그리고 이후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의 시작에 관한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은 뒤 독일은 점차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갔고 1936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줄곧 비무장지대로 남아있던 라인란트 지역에 재무장을 실시하였으며 순수 독일 혈통을 제외한 타민족, 특히 유대인에 대한 압박을 키우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비상식적인 정책들을 시행해 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독일 내의 과학자들은 히틀러의 집권 초기 독일을 차례차례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인슈타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이후인 1925년부터는 죽을 때까지 거의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통일장 이론이란 우주의 기본적인 네 가지 힘인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사실은 하나의 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들을 하나로 합쳐 설명하려는 이론인데, 이는 과학의 역사에서 줄곧 있어온 분리된 세계관들의 통합이라는 근본적인 기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상계와 지상계의 운동을 하나로 합친 아이작 뉴턴과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합친 마이클 패러데이의 업적이 그러한 기조들의 훌륭한 예입니다. 통일장에 관한 연구가 한창이던 1933년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심각해지자 결국 프린스턴 대학교로 이동하면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 머무르던 슈레딩거는 1938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자 오스트리아를 탈출하여 여러 나라를 돌다가 아일랜드에 정착합니다. 한편 프리츠 하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위한 여러 공을 세우기도 했고 혁신적인 질소 고정법인 하버법을 개발하여 인류를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구하는 엄청난 결과를 보였음에도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소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버는 결국 이듬해 이스라엘로 향하던 도중 스위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독일 내의 유대인 과학자들이 점차 수모를 겪고 있는 사이 독일은 물론이고 이탈리아와 일본 등 추축국들의 정권은 점차 보통의 군국주의를 넘어선 광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성의 끈을 놓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마침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후 독일이 북유럽과 서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공하면서 전선을 확대시켜 나갔고 프랑스를 침공할 때쯤 이탈리아 또한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이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유럽의 나라들끼리 전쟁이 발발하자 곧 전세계에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1941년 마침내 독일과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소련을 전격 침공하며 양측 도합 2천만 명 이상 사망할 전쟁을 시작합니다. 동년 12월 7일에는 일본이 미국 하와이주의 진주만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은 이제 모든 대륙으로 확대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하고 거대화하는 동안 각국으로 흩어진 물리학자들은 핵분열 현상을 통한 신무기 제작 가능성에 대한 생각에 다다릅니다. 원자력 기술은 현대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에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시작은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일본, 미국, 영국, 소련 등 사실상 최첨단 물리학 지식을 보유한 모든 나라에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특히 여기에 열을 올린 두 국가가 바로 독일과 미국이었습니다. 처음 많은 과학자들은 핵무기는 단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구현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독일이 하이젠베르크를 필두로 상당히 진지하게 핵무기 개발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되었습니다. 히틀러가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면 분명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미국인 또는 미국으로 망명한 여러 물리학자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의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가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빌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에게 독일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띄워
결국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1942년 8월 13일 미국은 맨해튼 계획이라는 연인원 약 13만 명, 총 예산 약 20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4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던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핵무기가 개발되는 동안 독일과 일본은 각각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말 그대로 날뛰기 시작했으며 남아있는 주요 연합국인 영국, 소련, 그리고 미국이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 가릴 것 없이 이들을 막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는 과학자들에게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핵무기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독소 전쟁은 공수가 교대되어 이제 소련군이 독일군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서유럽에서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독일군이 점차 후퇴하면서 회색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5년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미국이 진행하고 있던 맨해튼 프로젝트는 동년 7월 16일에 첫 핵실험을 성공하면서 이미 항복하여 사라진 독일에는 핵무기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목표를 바꾸어 아직까지 태평양에서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일본에 핵무기를 실전 투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6일과 9일 각각 히로시마에 우라늄을 이용한 리틀보이를, 나가사키에 플루토늄을 이용한 펜맨을 투하하면서 마침내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그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난 이후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이유로 이제는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자체가 가치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계의 분위기와는 별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는 곧이어 냉전체제로 돌입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체제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맞붙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격한 대립과 경쟁으로 인하여 인류의 과학기술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핵무기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소련은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투입한 간첩들이 빼돌린 정보를 활용하여 1949년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과 소련은 각각 원자력 기술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는 원자력 발전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처음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송출에 성공한 원자력 발전소는 소련의 AM-1 원자로로서 1954년 6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영국 등지에서 차례로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본격적인 냉전체제로 들어가면서 미소 대립이 극심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장소가 다름 아닌 우주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 공간에 물체를 집어던지는 데 성공한 국가는 소련이었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은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에서 쏘아 올려져 지구 주변을 맴돌게 된 인공물체였습니다. 한창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때에 독일에서는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로켓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과 소련은 독일의 유능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자국으로 빼돌렸고, 이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용도에 따라 로켓 또는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발사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세상에 선보인 것이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이었고, 이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때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1호는 사실상 깡통에 가까운 물건이었지만, 그럼에도 지구 궤도에 무언가 올릴 수 있는 기술은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했습니다. 이제는 소련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진 미국은 서둘러 로켓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1957년 12월 6일 미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인공위성 벵가드는 발사 후 1m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시도 끝에 1958년 1월 31일 독일 출신의 기술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제작한 익스플로러 1호가 발사에 성공하였으나 이미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라는 명예는 소련이 가지고 간 뒤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온 국가의 역량을 쏟아부은 프로젝트를 시행할 결심을 합니다. 바로 사람을 달에 보내는 미션, 아폴로 미션이 그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우주기술과 그에 관련한 수많은 컴퓨팅,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은 인류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우리 인류는 어떤 세계를 구축해 나갔으며 인류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을까요? 과학사 11편에서는 우주 경쟁으로 촉발된 인류 문명의 전례 없는 발전과 새로운 물리학적 발견,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이룩된 현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도노트였습니다.